반갑습니다. 국어를 가르치는 김정화입니다. 이런 거 어떨까요? 아이고. 원장님 어디 가셨을까요? 예, 일단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설명의 컨셉 자체가 예비고3 학생들을 위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비고3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이시라면 관심을 갖고 오셨다. 굉장히 현명하다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실제로 아직까지도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수능은 고3이 되어서야 마침내 비로소 시작한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최근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었죠. 이제 고3의 경우 6편이 있었습니다. 6편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예. 등급 컷이 지금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뭐 83점, 82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등급 컷이. 이 정도면은 거의 뭐 한 7개, 8개 틀려도 1등급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실제로 시험도 어려웠고 그만큼 학생들이 느꼈던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학원과의 화두가 뭐냐면 고3 학부모님들 계실 수 있지만 고3 때 마침내 비로소 시작하면 쉽지 않다. 이겁니다. 특히 수능 국어에 있어서. 그래서 국어는 지금 1, 2학년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정말 많으세요. 저도 커뮤니티나 아니면 제가 카페를 또 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넷 카페, 그 카페에서 학부모님들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확실히 고3이 아니라 예비 고3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만큼 국어가 어렵다는 걸 잘 알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예비 고3 학생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PPT 이렇게 넘겨보겠습니다. 예, 이번 6편이 어려웠던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수능이 변화됐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수능이 언제부터 변화가 됐냐면 21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변화했습니다. 21학년도. 예. 2020년이죠? 2020년. 지금이 변화 3년 차입니다. 근데 변화된 수능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예, 추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관계자가 아니시고 학부모님이시네요. 와우. 요즘은 정말 학부모님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추론입니다. 그럼 혹시 추론이 뭔지 아시나요? 예, 우리 고3 학생들도 추론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6평이 끝나고 제가 이제 총평을 저도 찍었지만 저는 다른 강사들의 총평도 다 봅니다. 뭐 EBS뿐 아니라 입시 사이트, 뭐 여타 다른 뭐 인터넷 강사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총평들을 쭉 보니까 이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 6평이 어려웠던 이유 두 가지로 지배하게 됩니다. 추론이 많아졌다. 두 번째, 추론이 많아졌기 때문에 선직 판단이 어려워졌다. 선직 판단이라는 건 이제 선택지를 고르는 거죠. 이게 어려워진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지문을 가지고 그냥 일치 불일치라고 하죠. 한마디로 지문에 정보가 굉장히 많고 이 정보가 제대로 써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기존의 방식입니다. 전문 용어로 사실적 이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일치 불일치의 비중이 줄고 추론과 비판 창의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젠 학생들이 여기 있는 정보를 봤는데 선택지를 보면 다르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어려운 겁니다. 추론이라는 건 쉽게 풀어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낸다.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추론이 강화됐고 선직 판단이 그래서 어려워졌다. 이게 다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올해 6평만의 특징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3년 전부터 변화된 수능이 이랬기 때문에 등급 컷이 점점 떨어졌었고 그래서 지문 독해는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딱 변했던 첫 해 학생들이 수능을 보러 갔는데 이제 국어시험지 열죠. 떨면서 엽니다. 지문이 짧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 독해가 할만해. 학생들이 괜찮은데? 오케이, 느낌 좋아.
선택지를 딱 보니까 약간 아리까리한 거예요. 답이 잘 안 보이네. 그리고 집에 와서 채점을 했더니 나가리가 됐던 게 첫 해 수능이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갔던 첫 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해부터 사실은 이러한 특징들이 그대로 반영됐던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유평은 왜 이렇게 어려웠냐면 이게 강화됐다라는 걸 누가 얘기했냐? 시험이 끝나자마자 평가원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직접 나와서 올해 유평은 추론, 비판, 창의의 문제 유형을 엄청나게 강화했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워진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추론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원래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논술 강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논술과 국어를 같이 가르쳤던 강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어 강의를 지금은 국어 강의만 하고 있지만 아마도 한 6년, 7년 정도가 지나면 제가 다시 국어를 가르쳤던 논술 강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수능이 앞으로 점점 변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아마도 늦둥이가 있는 부모님들 계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예비 중1,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죠?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쯤이 되면 꽤 많은 것들이 변할 겁니다. 알고 계실 수 있어요. 이 얘기가 이제는 꽤 많이 퍼졌더라고요. 거의 확정이 난 것 중 하나가 앞으로 수능이 논술형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그 소문이 이제 빠르니 분당도 소문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맘카페나 이런 데 보면 벌써 어머님들이 한우리 독서 토론, 여기가 학생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서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미리미리 준비하느라고. 그만큼 추론이 강화되는 건 이제 정해진 경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연히 추론, 내년에는 이 추론이 더 강화가 되겠죠. 6년 뒤에 이제 거의 논술형으로 시험이 바뀌게 되면 물론 이제 수능 문제와 논술 문제를 같이 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논술을 추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어머님들 미니미노라는 유튜브 아시나요? 굉장히 트렌드하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큰애가 예. 대학 가가지고 친구가 네. 작년에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러세요? 학생들이 그 미미미노라는 유튜버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오수를 하시고 고려대 합격한 이제 유튜버예요. 지금은 좀 나이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인터뷰 요청이 와서 제가 올해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분과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재밌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성격도 아주 재밌고 학생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근데 학생들에게 어떤 환상을 또 심어주신 분이기도 하죠. 어찌됐건 노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너무 재밌어요. 일단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미미미노가 이제 오수를 하셨지만 5년 동안 수능을 공부하고 5년 동안 수능을 보신 거죠? 앞으로 제2의 미미미노는 없다. 논술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올해 가야 된다. 내년에 가야 된다. 제가 이걸 강조합니다. 학생들이 깊이 깨달아요. 웃으면 안 되는구나. 끝나는구나. 앞으로 더 어려워질 테니까. 그래서 최대한 단타로 끝내고 너에게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일단 그럼 제가 추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올해 유평에 오답률 1위가 나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오답률 1위가 왜 나왔는지 한번 제가 약간 변형을 해서 문제를 좀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지문 속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들은 합의를 통해 잘 보세요. 신호등의 색깔의 의미를 결정하기로 했다. 결정했다. 사람들은 합의를 통해 신호등의 색깔의 의미를 결정했다. 자, 사람들은 초록불의 길을 건너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초록불의 길을 건넌다. 이게 지문의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이해를 해요. 사람들 합의를 통해서 신호등 색깔의 의미를 결정했구나. 초록불은 길을 건너도 된다는 의미가 있구나. 그렇다면 오케이. 자, 선택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제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사람들은 초록불의 길을 건너기로 합의를 했다. 초록불의 길을 건너기로 합의했다. 맞습니까? 합의한 적이 없나요? 여기서부터 막히시는 건가요, 지금? 곤란한데? 여기서부터 막히시. 자,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초록불의 길을 건넙니다. 자, 이 얘기는
초록불의 길을 건너기로 합의한 거 맞죠? 맞죠? 예. 이건 기존의 수능입니다. 기존에 그냥 일치 불일치를 요 정도로 확인시켜요. 근데 이번 평가원 유평은 어떤 식으로 나냐면 자, 사람들은 빨간불에 길을 건널 수도 있었다. 이거 맞습니까? 사람들 빨간불에 길을 건널 수도 있었을까요? 불법을 저질 무단횡단? 무단횡단 말씀하시 신선하네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거 맞을까요? 이 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맞을까요? 학생들이었다면 제가 맞히면 퀴즈, 맞히면 제가 커피 쏜다 막 이렇게 할 텐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일까요? 합의를 통해서 의미를 결정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초록불의 길을 건너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에 가보시면 미국은 하얀색 불에 또 길을 건너잖아요. 예, 초록불에 길을 건너는 게 태초부터 정해진 게 아니죠. 합의를 통해서 만든 겁니다. 자, 초록불에 건너기로 했어요. 빨간불에 멈추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약속은 다르게 합의했다면 빨간불에 길을 건널 수도 있었겠죠. 초록불에는 멈췄어야 하기로 하겠죠. 이게 추론입니다. 어렵죠. 이 추론의 핵심은 뭐냐면 자, 이건 결과입니다. 초록불에 길을 건너는 건 결과예요. 학생들도 결과는 잘 확인합니다. 그렇죠. 초록불 길을 건너지. 합의를 통해서 건너기로 했다라는 건 전제 조건입니다. 전 단계예요. 이번 시험은 대다수가 전제를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답을 고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 이 내용은 빨간불이라는 단어는 지문 속에 존재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답을 고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추론. 이거 한번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학생들이 과연 이 문제를 맞히는가? 아니면 눈동자가 흔들리는가? 이거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추론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추론은 선지 판단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지문 독해를 열심히 읽어 학생들이 합의를 통해 결정. 오케이. 합의가 중요해. 합의를 결정했어. 초록불로 합의했구나. 좋아. 초록불로 합의했네. 맞아. 빨간불? 이게 왜 나와? X. 이거거든요. 그래서 선지 판단이 중요해진 게 바로 추론입니다. 제가 이제 예비 고3 학생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현재 고3 학생들의 여름방학 특강도 저는 엔다 선지라는 강좌로 제가 진행을 합니다. 엔다 선지. 예. 한마디로 선지 판단을 강화하는 강좌입니다. 제가 처음에 런칭을 했던 때가 딱 변화된 수능 첫 해에 제가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바뀌자마자 제가 런칭을 했고, 이제 인강에 런칭을 했고, 런칭했을 때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선택지였습니다. 선택지. 시험지 안에는 지문과 발문이라는 문제 유형과 선택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수능으로 따진다면 지문 독해의 중요도가 거의 100%였습니다. 왜냐? 지문을 잘 읽으면 정답은 자동으로 고를 수 있거든요. 근데 변화된 수능이라는 건 1호 개정교육 과정이 변화됐는데 1호 개정교육 과정이 변화된다고 발표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발표가 되자마자 저도 이제 수능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계속 수능의 강의만을 제가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막 내신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서 15년, 20년이 지나서 이제 수능을 내가 가르치던 방식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철저히 변화된 수능만을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런칭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능과 관련된 평가원이 수능 시험 문제 어떻게 내는가 이것과 관련된 논문, 단행본, 교재, 심지어 절판된 중고 서적들까지 안 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모든 강의들은 저의 어떤 경험이나 관성이나 이런 저의 뇌피셜로 가르치는 게 좀 없습니다. 철저히 평가원의 원리, 평가원의 출제 원리,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선택지를 구성하는가, 특히 선지를 강조했던 사람이 거의 제가 유일했어요. 왜냐? 학생들이 너무 생소해서 제가 처음에 런칭하자마자 얘들아 앞으로는 추론이 더 강화가 된다. 변화된 수능이 지금 추론이니까. 추론이 강화된다는 건 너희들이 지문 독해는 기본이고 지문 독해를 넘어서서 선택지를 판단하는 것까지 이제 너희들이 공부해줘야 된다. 라고 처음 얘기했을 때 김잼마 야매 아님? 의외로 많이 들었습니다. 왜 다들 지문 강조하는데 김잼마 혼자 선지 강조함? 이거 얘기를 첫 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죠. 근데
작년에 수능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도 변화된 수능을 체감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강사들도 선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변화된 3년차 올해는 선지 얘기를 안 하면 가르치기 굉장합니다. 요즘은 다 선지 얘기를 하죠. 그만큼 변화된 수능 자체가 이제는 더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작년에 가장 눈에 띄었던 변화 중 하나가 작년 6평 시험이 끝난 다음에 독서 지문이 3개에서 4개로 늘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죠. 6평 시험이 끝나자마자 화두는 이거였습니다. 독서 지문 4개 나왔네? 이거였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놀라지 않았던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평가원. 냈습니까? 네, 안 놀라죠. 두 번째가 김재모입니다. 느낌이 좋으시네요. 김재모입니다. 왜냐? 제가 4월부터 변화된 수능의 핵심은 선택지인데 선택지라는 것을 내기 위해서는 추론을 많이 낸다는 얘기다. 추론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지문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왜냐면 지문의 길이가 엄청 긴데 거기서 추론까지 낸다? 그러면 아마도 1등급 컷이 60점? 이 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지문의 길이가 이미 짧아진 건 보여줬고 첫해 지문의 길이가 짧아졌고 그 안에 추론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기면서 독서의 문제가 2개가 더 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낼 수 있지? 왜냐면 제한된 지문 거기서 나와야 되는 6개, 7개의 문제 근데 그 안에 추론을 더 강화한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뭐지? 고민을 사실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문이 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형식이 바뀌면 문항이라는 게 분배가 되면 추론이 가능해지고 그러면 분명히 지금의 정해진 이틀 안에서 문제를 충분히 추론을 강화해서 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해서 사실은 좀 모험이었죠. 4월부터 독서 지문이 4개 이상 나올 수 있다. 왜냐? 그래야지만 추론이라는 이 변화된 경향을 넣을 수 있다. 그 당시에도 이제 댓글에 보면 다 김재만 개소리 뭐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6평 때 실제로 4개 나온 이후에는 학생들이 댓글에 성지순례 왔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만큼 가장 경향을 잘 파악했던 강사, 유일했던 강사. 이걸 언급한 게 저밖에 없더라고요. 이 유일한 강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도 분당에서도 김잼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런칭한 지 3년밖에 안 되기도 했고 저보다 경력이 정말 길고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작년에 UA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UA 어플라이라고 아시죠? 예, 대학교 입시 원서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이트입니다. 이 UA 어플라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수능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에게. 그래서 성적 향상을 기반으로 가장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강사 투표를 했습니다. 성적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됐던 강사. 국어를 사교육에서 전국에서 탑 11명을 뽑았더라고요. 예. 이 안에 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가려고 했는데 붙잡아 주셨네요. 제가 6번째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명단을 보면 다 이름을 알린 지가 엄청나게 오래되신 분들이세요. 아마도 이름을 들으면 다들 아실 만한 그런 강사들이 있었는데 사실 6번째 물론 만족하진 않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이렇게 6번째 학생들이 저를 뽑아준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제가 가르치고 저의 방식들을 따라왔던 학생들의 실질적인 성적 향상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저의 수강 후기의 대다수가 제가 수강 후기를 항상 PPT로 가져오는데 저의 수강 후기의 대다수는 70% 이상이 성적 향상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얼굴을 보고 입덕해서 성적을 얻어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학생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체감하는 자신의 실력 향상 그리고 실질적인 점수의 향상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의 뇌피셜로 가르치지 않고 철저히 이 평가원의 출제 의도와 원리를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저의 강의 원칙은 언제나 이제 유지가 되고요. 특히나 제가 이번 6평이 끝난 다음에도 학생들에게 했던 얘기가 너희들이 공부하던 기존의 관성을 버려야 된다. 너희 기존의 관성대로 공부했는데 최상위의 점수다. 그러면 기존의 관성 자체가 평가원의 의도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대로 잘하면 돼요. 근데 너가 기존에 풀어왔던 방식, 너가 기존에 지문을 독해하고 기존에 그냥 공부했던 방식들 한마디로 지문에 몰빵하고
선지를 그냥 기계적으로 골라왔던 기존의 방식들 이렇게 문제를 풀면 점수 안 나온다. 왜? 출제 의도가 바뀌었으니까. 시험의 유형이 달라졌으니까. 제가 지금은 시험의 유형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후에 만약에 다시 한번 1, 6으로 바뀐다. 그럼 저는 다시금 바뀐 수능으로 다시금 수업을 할 겁니다. 제가 가르쳤었던 관성을 저는 완전히 끊어내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 시험이 출제자들의 학생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큼 저의 강의가 확실한 실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평가원의 출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평가원이 그러한 부분들을 학생들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예. 제가 또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웃음인데 왜냐면 학생들이 이제 지금 한 30분 정도 됐나요? 네, 30분 정도가 지나가고 나면은 30분까지 괜찮아요 학생들도. 근데 이제 한 50분 정도가 이제 돼간다. 그런 학생들이 이제 몇몇이 이제 유체 이탈을 막 시도합니다. 떠나려고 하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딱 붙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만 열심히 달려간다고 이 강의가 또 좋은 강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요즘 학생들을 보면 한 가지 아쉬운 점 그냥 요즘 학생들이 약간 기세가 없더라고요. 기세. 공부는 진짜 기세입니다. 동일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점수가 정말 객관적으로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이 동일해도 어떤 학생은 나아간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받아들인 학생이 있습니다. 특히 고1, 2 어머님들이시라면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해력. 최근에 제가 6평이 끝나고 나서도 읽었던 책 중 하나가 문해력 성장이라는 책인데 요즘 학생들이 문해력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코비드 세대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제대로 수업을 따라가지 못했었고 거기다가 친구들과의 소통도 많이 부족했고 특히나 요즘 최고의 문제는 유튜브. 예, 저도 유튜브를 합니다. 저희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학생들에게 인터넷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전에 잠깐 본다. 혹은 공부 열심히 하다 쉬는 시간에 잠깐 쉰다. 그럴 때 본다. 근데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번 선택 과목에 언어와 매체가 생겼죠. 매체. 그만큼 매체가 모두가 어떤 전문가들도 매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매체 중 하나가 바로 인터넷 매체입니다. 근데 인터넷 매체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정보가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에게 익숙한 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감이라고 아시죠? 예, 이감이라는 이제 그 문제집 교재 만든 컨텐츠 회사인데 고3 학생들은 이감을 누구나 풉니다 보통. 대치동 교과서라고 불리니까. 근데 이감이랑 제가 처음 런칭을 하자마자 제가 이감 그 해설 강의를 온라인에서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감과의 소통을 지금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제가 이감 온라인 모의고사를 해설하고 있고요 대승에서. 근데 이제 그 이감에서 저에게 추천해 주셨던 것 중 하나가 이감도 유튜브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상에 문제가 하나 있다. 저의 영상에 문제가 뭐냐면 길다. 요즘 영상 5분을 넘기면 안 된다. 왜냐? 학생들이 5분 이상 안 본다. 정확히 못 본다. 그래서 영상 길이를 줄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이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건 맞습니다. 근데 워낙 정보가 파편적이고 빨리빨리 흘러가죠. 학생들 요즘 학생들 편집 없이는 잘 못 봅니다. 강의도 1배속으로 잘 못 봅니다. 1.25, 1.5배속 넘기는 것들을 막 받아들입니다. 그런 정보에 익숙한데 수능 자체가 깊이 있는 생각, 추론, 짚어나가는 사고를 요구하니까 어렵죠.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디어 메시지다. 한마디로 평소에 어떤 매체에 얼마나 노출되냐가 자신의 사고를 결정합니다. 유튜브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워낙 어릴 때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낯설죠. 낯설어서 어렵습니다. 근데 시험이라는 건 진짜 이게 엄청나게 어렵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시험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학생들은. 제 친구 중에 대학교 친구 중에 걔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멘사에 들어가고 싶다. 멘사가 이제 IQ 150 넘는 사람들 들어갈 수 있죠. IQ 테스트를 합니다.
멘사에 들어가고 싶다. 시험을 보고 오더라고요. 떨어졌습니다. 150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이라면 아 내가 IQ가 150이 안 되는구나 이럴 텐데 걔가 뭘 했냐면 기출문제를 사더라고요. 멘사도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수능도 기출문제죠. 멘사 기출문제를 사더니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걔가. 멘사는 떨어지면 1년 동안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1년 뒤에 시험 봐야죠. 걔가 이제 그냥 쉴 때마다 이 멘사 퀴즈, IQ 테스트도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몇 개를 보니까 아 이게 똑같더라고 문제가.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있을 정도로 규칙이 있다는 얘기니까 걔가 그걸 계속 하더라고요. 걔가 그 다음 해 멘사가 됐습니다. 정말 엄청난 지능의 성장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IQ 테스트 시험에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아 이게 IQ 테스트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멘사가 됐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이 수능 너희가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해. 쌤 저는 4등급, 5등급. 국어 독해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책을 많이 안 읽어봤습니다. 그래? 아니야. 시험은 너의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야. 시험의 유형이라는 건 의도가 명확하다. 그 의도를 확인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다. 거기에 네가 익숙하지 않은 거야. 지문 독해라는 것도 우리가 말로만 평가원이 낸다라고 하지 사실 평가원을 퉁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내시는 교수님들은 매년 달라지시죠. 하지만 경향은 동일합니다. 기출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패턴은 반복됩니다. 이 얘기는 문제를 내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메커니즘을 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왜냐면 대다수의 그 강사들을 보면 제가 예전에 가장 답답했던 거 지문에 대한 설명을 진짜 열심히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지문에 써있는 내용들을 쉽게 바꿔요.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럼 학생들은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저런 내용이었구나. 오케이. 문제 푸니까 풀리죠. 방금 내용 다 알고 푸니까. 중학생도 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나 수능에서는 언제나 모의고사는 새로운 지문들이 나옵니다. 그 새로운 글을 내가 다시 읽을 만한 힘과 기준이 나의 머릿속에 있는가. 그게 있어야 실력이 바뀝니다. 근데 기존에 들어왔던 이렇게 읽으라고 했지? 하지만 새로운 내용을 보면은 적용하지 못해 학생들이 대다수가 강의를 들으면 알겠다. 혼자 풀면 모르겠다. 다 이겁니다. 문제는. 강의를 다들 열심히 들어요. 요즘 인강 안 되는 학생은 거의 없죠. 예, 열심히 듣습니다. 요즘은 인강도 한 명이 거리를 쭉 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사람 거 듣고 저거는 저 사람 거 듣고 요즘 찍먹이라고 하거든요. 찍먹과 부먹 들어보셨죠? 찍먹 쪽이세요? 전 찍먹 쪽입니다. 학생들도 찍먹을 많이 합니다. 강의를.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 이거는 저 사람. 근데 누구나 강의를 듣지만 강의를 듣고 내가 혼자 풀 수 있는 그 기준과 출제의 포인트가 머릿속에 있느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1월부터 겨울방학부터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그 포인트를 머릿속에 넣어주는 거. 사후적인 설명과 해석으로는 어떠한 성장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강조하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고 나면 학생들의 반응이 항상 두 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존에 들어본 적 없는 신세계를 경험한다. 이제야 내가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될지 머릿속에 잡힌다.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어렵다가 있습니다. 좀 어렵다. 근데 저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한 방향으로 사고해본 적 없기 때문에. 특히나 고3이 막 돼서 이제 겨울방학에 한번 수능이라는 걸 해볼까? 개념 강조 한번 들어보자. 보통 학생들 개념 강조라고 하면 쉬워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워서. 첫 단계. 근데 쉬운 게 개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해서 개념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단 말이죠. 첫 단계에서 무엇을 배우냐가 1년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신경 쓰고 찍는 강조가 개념 강조고 오히려 고3의 커리보다 더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예비 고3들의 인문 강조입니다. 왜냐면 그 학생들이 처음에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그 학생들의 관성을 만들어버립니다. 실제로 공부하는 거 보세요. 관성대로 합니다. 내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게 되죠.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 어떤 식으로 수능에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기보다 내가 이런 설명들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문들을 언제나 붙입니다. 이 설명을 왜 하는지, 너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는지,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어야 되는지 그 남아있는 게 있어야 다음번 지문에 스스로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따라온 학생들은 성적 향상이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예. 제가 아까 기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들이 실제로 이 문해력의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문해력 책을 쓰신 분이
서울교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학교 현장에서 20년 넘게 학생들을 직접 자신이 가르치면서 자신이 생각한 학생들의 문제점, 그리고 자신이 이제 석박사니까 석박사 논문들을 이제 집약해서 낸 책이 문해력 성장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거. 글을 읽는다고 할 때 이 글이 주는 정보를 내가 받아들인다고 착각한다. 한마디로 수동적인 게 독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문해력, 독해라는 건 100% 능동적인 힘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0% 능동적이다. 학생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이 지금 나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생각이 없이 그냥 글자를 받아들이면 다 읽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읽은 다음 다시 올라가서 읽고 나서도 대충은 알겠는데 뭔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능동적 독해를 하지 않아서요. 능동적 독해 한마디로 반응해야 됩니다. 문해력 핵심 반응이에요. 이 정보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어떠한 사고로 나는 역시 반응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때 사고는 아무 생각이나 하면 안 되죠. 아무 생각이나 하면 안 되죠. 뭐 여기 써있었다. 하기를 두고 신호등 색깔. 아, 신호등. 신호등 빨간색. 옛날 신호등 사탕이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신호등 사탕. 아, 그때 맛있었지. 그거 엄마가 집에 간 사탕 집에 있나? 이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걸 보면서 해야 될 생각은 뭐냐면 이 시험 안에서 흘러가는 의도가 담겨있는, 출제의 포인트가 담겨있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라는 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읽으면서 지금 인문 지문이네? 인문 지문의 핵심,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왜냐, 인문은 답이 없습니다. 정의가 무엇인가? 예술이 무엇인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2명 이상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 잠깐만, 첫 번째 사람 이런 생각이네? 두 번째 사람 나오면 어떤 부분이 다르지? 이건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그 기준들이 머릿속에 많을수록 독해가 좋은 학생입니다. 꺼내올 게 많거든요. 평가원적으로 꺼내올 거, 나의 뇌피셜을 꺼내올 거 말고. 그런 부분들의 능동적인 독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거 없이 그냥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풀어보려고 하니까 어렵고, 저는 그거 굉장히 뭐라고 합니다. 네. 물론 학부모님도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뭐라고 하는 건 강사가, 학교 선생님들이. 왜냐면 이제 학생들이 그분들의 말은 시험이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권위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 시험이라는 영역을 저희들은 N년 동안 딱 요것만 했던 사람들이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까지 막 그런다. 그런 학생들이 더 기세가 줄어들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어머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무조건 믿어줘야 된다. 무조건적인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야, 네가 할 수 있겠냐? 야야 내려쳐 임마. 안 됩니다. 믿어주셔야 돼요. 학생들이 진짜 힘들어요. 이런 문제 푼다니까 약간 어머님들 일치불일치도 좀 어려워하셨잖아요. 이런 문제를 풉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그래서 제가 너희들 기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시험에서, 이건 제가 경험했던 건데, 제가 이제 검도를 합니다. 저희 취미 중 하나로 검도를 하는데, 최근에 또 검도 전국 시합이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열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다시 옛날 생각만 나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최초로 이제 나갔었던 검도 대회가 하나 있습니다. 검도 시합. 아무 생각 없이 나왔죠. 그때 제가 검도를 시작한 게 5개월 정도 됐을 때였는데, 검도가 이제 급수가 있고 그 다음이 단이 있습니다. 1단부터 유단자라고 하는데, 제가 5급부터 시작해서 5급, 4급, 3급, 2급, 1급, 1단, 2단, 3단 이렇게 흘러갑니다. 5개월 정도 하니까 2급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급이라는 건 그냥 다니면 줍니다. 그래서 이제 2급이 됐어요. 근데 이제 겁도 없이 시합에 나갔죠. 시합은 유단자들만 나옵니다. 보통 정해지진 않았지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유단자들이 나갔는데, 저희가 단체전이었어요. 근데 저희 같은 팀이 저희 같은 검도관에서 나가는 사람들인데, 제가 선봉이었습니다. 선봉은 첫 번째 나가는 사람인데 선봉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 이 사람이 지면 전체 기세가 꺾이죠. 이 사람이 이기면 전체 기세가 살아납니다. 그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저를 선봉으로 세운 이유는 하나였어요. 제일 못하지만 가장 기세가 있다. 가장 뭣도 모른다. 용감한 거죠. 네가 선봉을 해라. 저희를 선봉 맡겨주셨죠? 상대편도 이제 선봉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시합장에서는 서로 몇 단인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검도는 체급이나 아니면 단수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1대1로 붙습니다. 근데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쪽 선봉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몇 단이세요? 그 순간 훅 들어왔지만
3단이요. 2급이라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3단이요. 그분이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전 2단인데 2단이면 최소한 저보다 한 4년은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약간 이제 딱 도장에 딱그 시합장에 들어가서 둘이 나왔어요. 인사를 딱 하고 서로 마주보는데 눈빛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저 사람이 2단이지만 내가 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검돈을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기세. 와! 기부림이라고 하는데 하니까 그분이 주춤하더니 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막 이러는데 막 하니까 그분이 막 이렇게 뒤로 가요. 검도는 선을 넘어가면 이제 점수가 1점 깎입니다. 4점을 얻으면 되는 거고 머리를 치면 2점인데 그분이 뒤로 막 밀리더니 제가 막 치려고 하니까 그분이 막 밀리더니 손 맞고 나간 거예요. 1점. 제가 딴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내가 이기고 있다고 우리 팀을 보니까 다들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저 사람 붙으면서 일단 똑같이 그냥 와 그러니까 빨리 그 사람 피하면서 또 나갔어요. 이게 진짜 완벽한 팩트입니다. 그분이 선 밖에 4번 나가면서 제가 승리했어요. 그분의 표정을 보시면 망연자실하다 이게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들어가더라고요. 저 사람은 3단이니까 나보다 최소한 3년은 더 했다 라는 완벽한 착각. 저는 오잉? 오잉? 우리 팀 더 놀랬어. 네가? 더 놀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 그 시합이 끝나고 저희 별명이 생겼는데 무혈검. 검에 피를 묻히지 않고 승리했다. 저는 그분의 머리를 치거나 손목을 칠 만한 실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겼죠. 저는 공부와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시험지, 수능이라는 이 것에 쪼는 순간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한다. 근데 이거 족밥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너희가 풀어내려고 하면 생각이 나지 않는 것들도 생각할 수 있다. 공부는 기세입니다. 1년 동안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 하기 어렵죠. 난 그냥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작년에 어떤 남학생인데 9월 평가 모의고사 끝나고 와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9평 딱 끝나자마자 첫 수업이었어요. 제일 앞자리에 항상 앉는 학생이었는데 걔가 이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수업을 들으면서 내내. 그러길래 내가 대박이 났나 보다. 9평 시험 진짜 잘 봤나 보다. 그래서 수업을 하는데 혼자 계속 이렇게 웃고 있어. 다들 분위기 처져 있는데 혼자만 이렇게 즐거워하길래 쉬는 시간 물어봤어요. 잘 봤어? 물어보니까 쌤 저 4등급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애가 혹시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너무 마탱이가 간 거 아닌가? 그래서 그날 수업이 끝나고 제가 남겼어요. 상담을 좀 하자. 근데 걔가 하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걔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너 밀렸었니? 아니래요. 자기가 다 풀어서 4등급이 나온 거야. 심지어 그 학생 재수생이었습니다. 재수생이니까 엄청나게 쫄리죠. 그냥 삼수는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 무조건 가야 돼. 근데 그 학생 욕심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한테 너 근데 4등급인데 너 웃고 있니? 물어봤죠. 근데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쌤 저는 이번 시험을 보고 나니까 이제야 알았다. 시험이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하고 내가 뭘 잘못 생각했지를 하나씩 따져보니까 내가 이 부분의 사고가 잘못됐다는 걸 이번 시험 끝나고 확실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그 정도로 말했으면 그냥 애가 성격이 좋구나 뭐 이럴 수 있는데 제가 그 학생을 달리 봤던 것은 그 학생 오답노트였습니다. 이 학생이 항상 포트폴리오 같이 끼고 다니던 게 있어요. 파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얘 체념하는 학생인 줄 알았어요. 미술이나 뭐 이런 건가? 열어보니까 그게 오답노트더라고요. 국어 오답노트. 제가 오답노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걔 오답노트를 보면 이런 식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틀린 내용을 해설을 보고 확인한다가 아닙니다. 오답노트 핵심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했지? 그 사고의 지점을 찾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맞히거나 틀려도 사람마다의 사고는 다 다릅니다. 이 문제 맞히기까지 틀리기까지 사고는 다릅니다. 틀렸어도 누군가는 지문 독해가 부족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독해는 됐으나 선지 판단에서 변별력을 놓쳤을 수 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걔가 그걸 하나하나 내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했다. 저 그 부분만 보완하면 잘할 것 같아요 쌤 이러더라고요. 그 학생 오답노트가 정말 좋았습니다. 오답노트에 사고의 과정이 정말 꼼꼼하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잘할 수도 있겠다. 갈 길은 멀죠? 9월이고
수능 얼마 안 남았고 4등급이고 그 학생이 수능이 끝나고 보니까 100분의 100이 나왔더라고요. 예, 100분이 100이 나왔습니다. 하나가 틀렸어요, 문법에서.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학생들이구나. 그 학생은 기세가 있었던 게 그 오답노트의 제일 마지막 장에 뭐라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어려우면 남들은 불지옥이다. 본인이 4등급인데 내가 어려우면 남들 괜찮거든요. 근데 내가 어려우면 남들은 불지옥이다. 이 믿음으로 그 학생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업도 굉장히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 학생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수능 딱 끝나고 나서 와 진짜 그 어떤 카타르시스가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제가 시험이 끝나고 그 학생에게 그 학생 성적표가 나온 이후에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오답노트를 내가 사고 싶다. 너의 오답노트가 그게 정말 모범 오답노트의 가장 모범 사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후배들을 위해서 너의 오답노트를 내가 좀 사용하고 싶으니 달라. 그냥 달라고 하면 양아치니까 우리 선생이어도 양아치니까 내가 네가 원하는 금액을 주겠다. 백지수표를 줬어요. 애가 뭐 1000만 원 쓰겠어 뭘 쓰겠어. 그러니까 줬어요. 써라. 그때 걔가 알겠대. 팔겠대.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다시 보냈죠. 야, 언제 줄 거야? 빨리 줘야지. 드리겠대. 빨리 금액 생각해봐. 생각해보겠대.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연락해보니까 어느 순간 애가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팔 거야? 제대 언제 하니? 애가 안 읽어. 그걸. 아니, 팔기 싫을 때 말을 하지.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희망 고문을 하고 막.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오답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논술 강사를 했다 보니까 논술이라는 게 핵심이 추론이에요, 추론. 천자를 다 자신의 추론으로 채우는 겁니다. 왜냐면 논술은 300명 중에 1명을 뽑아야 돼요. 그렇다면 남들이 다 정리하는 요약 수준으로는 절대 붙기 어렵죠. 그래서 논술이 허수가 많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옵니다. 실질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너희가 선택지를 정답을 1번으로 고르고 넘어가는 것 보통의 강의들을 보면 지문을 같이 보고 그래서 정답이 1번이지 확인, 납득 넘어갑니다. 전 이거 정말 바보 같은 거라고 봐요. 선지 판단은 어디서 해야 되냐? 시험장에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읽고 정답 고르고 넘어가는 건 시험장에서. 훈련의 과정에서 뭘 해야 되냐? 이 선지가 왜 답인지 이 선택지 안에 담긴 평가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너에게 뭘 요구한 거야 지금? 주체를 확인하기를 요구한 거니? 법지문의 핵심은 지금 조건을 확인하기를 본 거니? 조건과 결과의 순서를 바꾸는 거니? 이게 있어야지 학생들이 독해라는 과정이 이걸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건과 결과의 순서를 바꿔놨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독해하면서 조건과 결과를 명확하게 보란 얘기구나. 이걸 뒤집는구나. 그렇다면 뭐가 조건이고 뭐가 결과고 뭐가 선후의 관계인지를 내가 반드시 봐야 되겠네?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 의도는 다 어디에 있냐? 다 선지에 있습니다. 선지만 보라는 게 아니라 선지까지 봐야지만 너희들의 독해력 자체가 완벽해질 수 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탁월성입니다. 탁월하게 독해야 된다. 어쩌다 1등급 나오는 거 말고 반드시 1등급이 나오게끔 공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좀 푸시를 많이 합니다. 무혈검이라서 푸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의 이제 방식은 이런 식으로 철저히 평가원의 원리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독서와 그리고 이제 문학의 핵심적인 경향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어머님들보다는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다 유튜브에 총평과 올해 6평의 해설 강의와 굉장히 꼼꼼하게 다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에게 확인하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엔다 선지에 강조하는 저렇게 선택지 의도를 분석하고 그 의도를 기반으로 독해 행동 강령을 만들어야 된다. 너희들 독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고를 해야 되는가? 뭘 반드시 읽어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평가원의 테두리 안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재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엔다 선지의 커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비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다 가장 기본적인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학습을 합니다. 기본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워서 기본이 아니고요.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념 강좌는 작년에만 하더라도 저의 개념은 본봉 강좌인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전국에서 3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본봉 강좌를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학생들에게 검증이 된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장에서는 이러한 강좌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시스템인데 저의 관리 시스템은 요즘 보면 컨텐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월간지, 주간지, 강사들마다 주간지를 내는 이유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남들이 하니까 뒤처지면 안 되니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학생들은 어떤 강의를 듣고 누구는 막 이만큼 자료를 받아오고 누구는 자료가 이만큼밖에 없으면 학생들이 볼 때는 이만큼 받는 강사한테 듣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주간지 경쟁도 붙었고 그러니까 어떤 강의를 듣더라도 학생들이 매번 자료를 이만큼씩 받아갑니다. 소위 양치기라고 하죠. 문제를 푸는 거. 양치기로는 절대 점수가 오르기 어려운 게 변화된 수능입니다. 머릿속에 기준이 없는데 뭘 읽어야 될지 모르는데 문제를 많이 푼다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내가 올라간다? 누군가는 가능합니다. 누군가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머릿속에서 메커니즘이 생겨요. 왜냐? 반복되니까. 경향 자체가 반복되고 그 지문과 선지의 규칙이 반복되니까 누군가 풀면서 잠깐만 내가 이거 틀렸네? 해설을 보니까 이게 이런 거네? 주의해야 되겠다? 다음번에 보면서 이거 또 틀렸네? 이 몇 번만 반복하다 보면 누군가는 생깁니다. 근데 그 학생은 본래 독해가 좋은 학생이에요. 본래 독해력이 좋은 학생들은 경험을 하다 보면 그러한 경험 속에서 자신의 보완점을 찾습니다. 자신의 보완점을 찾고 그걸 보완해 나가면서 점점점 독해력이 올라가죠. 본래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경험으로 터득한다? 한마디로 머릿속에 기준이 없이 그냥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경험한다? 그것만큼 효율이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은 국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자녀분이 만약에 문과다. 작년에 입결 혹시 보셨나요? 작년에 입결을 보면 원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흘러가죠. 서연고, 서성한, 중경일시 이렇게 흘러가는데 문과의 경우는 작년에 입결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연세대가 6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이제 한양대, 이대, 성대 몇몇 학교들이 대신 채웠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수능 점수로 학생들이 연대를 수능이 높은 점수로 따졌을 때 연대가 6번째가 됐다는 거예요. 일단 학생이 약간 쫄았겠죠. 어디를 넣어야 되지? 그러니까 약간 안정 지원했는데 안정 지원한 학생도 오히려 점수가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연대가 6위가 됐다? 해볼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해볼만 하다는 얘기고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문이과가 통합이 됐잖아요. 통합이 되면서 작년 입결 중에 제가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것 중 하나가 경영학과, 경제학과, 통계학과 이거 원래 문과의 전유물입니다. 로스쿨이 생기기 전에는 법학과까지 항상 문과의 상위권 학생들이 가는 그런 학과들입니다. 특히 경영학과죠. 근데 작년에 서강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이과의 비율 몇 프로 정도였다고 보세요? 작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이과 학생들 몇 프로가 이과였을까요? 원래 경영학과는 원래 문과의 전유물입니다. 이과 학생들 30%, 40%. 좀 더 쓰셨구나. 네, 조금 더 쓰실 분 없으신가요? 80%였더라고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이과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과 학생들이 잘해요 실제로. 수능을 잘 봅니다. 국어도 잘 봅니다. 이과 학생들이. 그래서 더더욱 저는 저의 조카도 지금 고3이에요. 네, 저의 사촌 조카죠. 저희 사촌 오빠의 이제 자식인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미리 해야 되는 것, 특히나 문과라면 더더욱 미리 하는 게 이제는 얼리버드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리버드 과거에는 고3이 아닌데 미리 공부하는 정시 파이터들 얼리버드라고 하죠. 요즘 얼리버드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만큼 그러한 경향들이 학원가에서도 많이 퍼지고 있는 경향이 있죠. 실제로 그게 문과라면 더더욱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당연히 맞고요. 상위권의 대학을 간다면 하셔야 되고 이과도 마찬가지죠. 이과도 이과 안에서의 피 터진 경쟁들이 있습니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더더욱 국어가 가장 변별력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제가 좀 일단 말씀을 드려야죠. 오늘 와주신 어머님들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굉장히 현명하신 분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된 수능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입은 전략이잖아요. 대입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열심히 노력한다? 이게 점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지만 어떤 전략을 짜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또 대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 시스템 핵심 중 하나 오답노트입니다. 오답노트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들은 조교들이 개별적으로 1대1로 피드백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사고의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잘 못해요 학생들. 잘 못합니다. 그냥 보고 확인해서 처음에는 그냥 다 적어옵니다. 해설을 적어와요. 처음에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적어오는데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해설을 정리하는 건 네게 아니다. 해설을 정리하는 건 네게 아니다. 너의 사고를 찾아야 된다라는 걸 저는 1년 내내 강조합니다. 이 자신의 잘못된 사고의 지점을 찾으면 그걸 보완하면 바로 성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더문제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고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그거는 근데 하반기에도 충분합니다. 머릿속에 기준과 독해력이 생긴 이후에 반복적 연습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냥 문제풀이만을 마구잡이를 한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매주 주간지를 냅니다. 매주 주간지를 내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오답노트 작성 못했다면 주간지 문제 풀지 말라고. 주간지 문제 차라리 놔뒀다가 6평 지나고 9평 지나고 여름방학 때 그때 풀어도 된다고. 리트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너희들 수능에서의 추론이 뭔지도 모르는데 리트를 어떻게 풀래? 리트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푸는 법학 전문 시험입니다. 그 리트 안에 들어있는 추론이 있지만 수능의 추론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너희가 수능에서의 추론을 충분히 연습한 이후에 기출을 완벽히 장악한 이후에 그때 리트를 풀어도 된다. 만약 시간이 없어 안 풀어도 된다 그렇다면. 근데 보면은 올해 특히나 추론이 강화됐다고 하니까 강사들도 그냥 1월부터 리트를 막 학생들 풀라고 하더라고요. 리트, 필살 다 풀어라. 좀 너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이 시험이라면 수능 공부를 해야죠. 렌사가 목표라면 IQ 테스트 공부를 해야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설명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중 하나가 예비 고3 학생들이 어떻게 국어를 공부하면 좋을까? 어디까지 해온다면 고3 때 반드시 1등급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이거는 제가 본래도 하고 있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는 대치 우리 학원이랑 대치 미래탐구 학원, 그 대치동에 있는 대치 미탐에서 2학기 때 그리고 여름방학 때 예비 고3 학생들을 위한 강좌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또 별개로 제가 인강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수능을 좀 미리 공부하고 싶어하는 정시 파이터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강좌를 어디까지 준비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영상이나 아니면 내용들 같은 것도 저는 이후에도 유튜브와 그리고 저의 카페, 저의 유튜브 이런 데도 업로드를 많이 할 예정이니까 관심이 많으신 어머님들께서는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운 날씨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